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수산업발전사 강좌를 맡은 송경은입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강의로 조선 후기 수산업과 조세제도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수산업의 발전사에 대한 강의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어법 형성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 한국 수산업의 발전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입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한국은 남북으로 길쭉하며 동쪽은 동해, 서쪽은 서해, 남쪽은 동중국해와 대한해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러시아 연방과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제주도와 동쪽으로는 울릉도가 있으며 약 3,962개의 섬을 포함합니다. 한국의 동해는 한류와 난류가 섞이는 조경수역으로서 용존 상소량과 영양염류가 많아 먹이가 풍부하여 소위 황금어장을 형성합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자연환경하에서 1차 산업인 수산업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중요한 산업 분야 중 하나였으며 특히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한국전쟁 전후 어업행위를 통해 체포한 어획물은 주요한 외화 가득원이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수산업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었습니다. 모든 국가에는 영토가 있으며 바다에는 영해가 있습니다. 본 강의는 영해, 즉 연안의 어장을 관리하는 국가의 기본 체계인 어업법을 주제로 조선 후기부터 현대 수산업법의 원형이 갖추어진 식민지기까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수산업의 체포 대상인 수산자원을 경제학적인 관점, 즉 공유자원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논의의 주요 주제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강의의 주요 키워드인 수산자원의 기초 개념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물속에서 서식하는 수계 생물 가운데 인간에게 산업적 이용 가치가 있어 체포 또는 양식의 대상이 되는 생물을 통틀어 수산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은 이러한 수산생물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현재 인간이 이용하고 있는 수산생물을 말합니다. 수산자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산자원은 자율갱신자원이라는 고유의 생물학적 특성을 보유한 자연자원이자 경제재로서 공유자원입니다. 자연자원은 크게 갱신이 가능하지 않은 고갈성 자원, 비갱신 자원과 갱신이 가능한 비고갈성 자원 혹은 갱신 자원으로 나뉩니다. 고갈성 자원인 비갱신 자원은 부존량이 한정되어 있어 사용량에 따라 소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금, 은, 석탄, 석유 등 광물 자원이 대표적인 고갈성 자원입니다. 이에 반해 비고갈성 자원은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끊임없이 보충되고 갱신되는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햇빛, 공기, 어류, 산림은 자연의 순환 기능에 의해 스스로 끊임없이 보충되고 갱신되는 대표적인 비고갈성, 즉 갱신 자원입니다. 이러한 갱신 자원은 다시 자율갱신 자원과 비자율갱신 자원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자율과 비자율의 구분 기준은 인간의 사용률에 의해 그 존재량이 변하는가, 그리고 존재량의 변화가 다시 갱신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입니다. 비자율 갱신자원은 인간의 사용과는 무관하게 항시 보충됩니다. 즉, 갱신율이 일정하다는 특징을 지니며 대표적으로 햇빛, 공기, 강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비자율 갱신자원은 재화로서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는 않으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공공재적 특징을 지닙니다. 비배제성은 어떤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이며,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여도 경쟁이 붙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자율갱신자원은 끊임없이 보충되는 갱신자원이나 인간의 사용량에 따라 자원량이 변동된다는 점에서 비자율갱신자원과 구분됩니다. 하딘이 지적한 공유지의 비극은 자율갱신자원을 갱신율 이상으로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결국 자원이 고갈되는 상태에 이르게 됨을 설명한 대표적 용어입니다. 자율갱신자원에는 산림, 목초, 어류, 수질, 야수 등이 포함되며 재화로서 공유자원적 특징을 보유합니다. 수산자원은 공유자원입니다. 공유자원은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비배제성은 다른 사람들이 재화를 향유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 지출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재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특정인이 소유하기보다는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는 공공재의 대표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유재가 공공재와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의 소비가 전체 구성원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를 경합성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사유재가 보유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사유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갖춘 재화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쉽게 배제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는 특성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 자원에 대한 환경 또는 자원경제학 논의에서 고갈은 시발점이자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공유자원의 소유권 체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시초는 공유자원이 경제학에서 중요한 재화로서 인식되는 것과 같은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 사회에서 자원의 고갈, 오염 등 환경의 이용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다시 인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적용하면서 경제학계에서도 공유자원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원의 관리에 대한 주류적 관점은 재화의 이용에 있어 이용자 간의 경합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갈등이 유발될 때
합리적 제도장치 또는 조치가 부재할 경우 결국 하딘이 말한 공유지의 비극으로 귀결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유자원의 사유화 또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제시하였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근거한 분석 틀과 관리 제도는 지금까지도 많은 국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유자원 관련 연구의 발전 양상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자원 관련 연구는 초기 신고전파를 바탕으로 하는 주류 경제학에서 지속되었고 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재산권적 접근으로서 철저하게 시장에 맡기자는 시장지상주의와 나머지 하나는 비용, 편익 분석 등 물질 균형에 의거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이 그것입니다. 특히 후자는 정부 간섭하에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유자원의 연구 발전 경로는 신고전파의 바탕에 생물학적 관점이 더해져 단순 비용과 편익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과 환경 사이의 상호 의존 관계를 중시하는 생경제학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생경제학이 주류 경제학과의 구분되는 주된 차이점은 생태계를 독립적인 요소로 간주하지 않고 사회 경제 체제와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공동으로 진화한다고 믿는 점입니다. 생경제학은 어류, 지하수 등 자율갱신 자원의 특징을 가지는 자원의 미래 자원량은 현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유용량과의 상호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생경제학은 인간의 사용량에 따라 미래 자원량이 변하는 자율갱신 자원이라는 것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그 특성에 기반하여 자원량을 예측하고 자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컨대 공유지의 비극으로부터 시작되어 생경제학으로 이어져 온 공유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경제학적 논의는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정 자원 소비량의 측정 방식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공유지의 비극으로부터 시작되어 생경제학으로 이어져 온 공유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경제학적 논의는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정 자원 소비량의 측정 방식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점화 공유자원 관리정책 수립 및 이행 주체는 여전히 정부이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관리 효율화에 여전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한계점으로도 지적됩니다. 이에 최근 연구 방향은 공유자원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 중심의 자치적 관리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경제학적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스트럼은 공유지의 비극을 지향할 수 있는 공유자원의 이용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스트럼은 동주대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공유자원의 지배체제와 관련하여 시장과 국가로 양분된 고전경제학적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가 구성원의 합의하에 공유자원을 협력적으로 관리하는 다수의 사례를 발굴하고 그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가 관장하는 공적인 제도와 공동체가 관장하는 사적인 제도가 상호 의존적으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스트럼의 주장에는 전통적으로 공동체가 계승해온 오스트럼의 주장이나요? 자연자원. 오스트럼의 주장에는 전통적으로 공동체가 계승해온 자연자원 관리 방식의 다양한 사례 연구가 밑바탕에 있습니다. 자연의 이용과 관련하여 경험적으로 터득된 지식을 활용하는 공동체 소유 방식은 생태계적 관점에서 자연자원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최근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 주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핵심은 공유자원의 내재적인 특징인 경합적 이용, 자원 고갈 문제를 인류가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오스트럼은 다양한 공유자원의 이용 사례 분석을 통해 장기 지속하는 자원관리 방식의 일반화된 법칙을 8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법적 사용자 및 자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설정 존재. 둘째, 자원의 사용과 노력, 비용과 관련된 규칙이 지역사회에 적합한 상태여야 하며, 셋째, 규칙의 생성과 수정에 있어 규칙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 넷째, 사용자의 이용 및 자원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다섯째, 반복적 규칙의 위반에 대해 처벌의 수위가 누진적일 것. 여섯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신속하고 낮은 비용을 수반하는 방식일 것. 일곱째, 지역 사용자가 만든 자율규칙은 법적으로 정부로부터 공인되어 침해당하지 않을 것. 여덟째, 공유자원의 관리체계가 중층적이고 정합적인 사업 단위로 조직될 것이 그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 규칙, 즉 법적 사용자 및 자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설정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으로 공유자원의 소유권 체제가 어떻게 귀결되는지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적 사용자 및 자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설정이 없을 경우 공유자원은 자유접근 체제로서 결국 과대 소비의 가능성, 즉 고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최근 연구 성과로부터 고갈 없이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공유자원의 소유체계의 역사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강의의 주제는 조선 후기부터 식민지기까지 공유자원인 수산자원에 대한 소유권 체제가 형성되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공유자원 관련 연구의 발전 양상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본 강의의 주제로 집중하겠습니다. 조선에서 바다에 대한 소유체계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제도는
어떠한 형태로 발달하고 있었으며 그 실체는 무엇이었는가? 이에 대한 답이 첫 번째 강의 주제입니다. 조선시대는 한말까지 공유자원은 왕의 소유라는 이념을 유지하되 실제 바다의 점유와 이용에 대해 국가가 공인한 방식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장적하여 조세를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조세 부과 기준은 어선 등 어업 생산 수단과 어전, 곽전 등 생산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전국적 범위에서 추진된 것은 1750년 균역법 하의 해세 제도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조선시대 해세 제도를 살펴보고 조선의 어업소유체제 성립에 있어서 동제도가 어떠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넓은 의미에서 모든 바다와 광, 즉 수계는 공유자원이지만 공유자원은 모든 재화와 자원이 그러하듯 그 산출과 가치에 의해 경제적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모든 수계, 바다가 어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장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용한 수계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혹은 회유에 오는 장소여야 하며 유용 동식물의 체포 및 양식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장소여야 하고 더불어 그곳에서 수산 동식물의 체포 및 양식이 경제적으로도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수계, 즉 바다에서 공유자원의 경합적 이용의 발생 여부는 해당 수계가 자원량이 풍부하고 또 기술적으로 어획이 가능한 어장이 되어야 한다는 즉 어장의 경제적 가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구례의 수계, 즉 바다에 대한 민간에서의 소유체제는 어장의 경제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에 수산자원의 소유체제가 우선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자원적 형태와 그 이용 방식을 실제 사례와 사료를 통해 밝히고 근대적 어업권 제도로 이행되는 역사적 과정, 즉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이 강의의 두 번째 핵심 주제입니다. 동주제는 2주차와 3주차에 다루어집니다. 한국에서 어업과 관련된 근대적 소유체제는 1908년 어업법과 1911년 어업령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현대에서도 국가가 어업에 대한 배타적 권리, 즉 어업권을 부여해주는 체계로 면허, 허가, 신고의 형태로 구분되는데 이는 산림령, 광업령 등 식민지기에 도입된 자연자원에 대한 근대적 소유체제의 일환이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어업법과 어업령을 통해 면허, 허가, 신고로 구분되는 근대적 소유제도의 도입은 법제도적으로 어업권 취득을 통해서만 어장에 대한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부이지만 사용, 수익 처분을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만 국한하는 법적 제약이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새로운 방식의 소유주체를 창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도적 원류는 일본 지선어장의 전용 어업관리 제도로 이것을 축소 변형하여 식민지 조선에 적용하게 됩니다. 앞서 옵스트롬의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어업에 있어서 공동체의 소유체제는 현대에서도 공유자원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인데 이것이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내용은 4주차에 진행되며
한국에서 근대적 면허어업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공동체적 소유가 창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논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강의 주제는 20세기 초 한국에서 어업법과 어업령의 전반적인 이행 현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1911년 어업령에 의해 근대적 어업권 제도가 성립되었다는 점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체는 아직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근대적 어업권 제도의 도입 초기 어업권의 발급 실태와 양상은 어떠하였는가? 소유 주체는 개인이었는가? 어업 공동체였는가? 아니면 특정 소수가 지부들 공유하는 형태였는가? 기존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선 후기 전통적으로 어업 공동체가 발달하고 있었는가? 이들은 식민지기 근대적 어업권이라는 제도 변화를 어떻게 흡수하고 있었는가? 그들이 소유한 어업권의 종류는 어떠하였는가? 과연 어업 공동체는 실제하였는가? 이에 대한 해답으로 5주차 강의에서 식민지기에 형성된 어업권 제도를 주제로 관보에 기재된 어업권 기사를 바탕으로 어업권 통계를 산출하여 어업 종류별, 어업권 소유 주체별로 구분하여 그 실태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요컨대 본 강의의 목표는 한국에서 공유제인 수산자원에 대하여 소유권이 형성되고 근대적 형태로 법제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유제인 전통적 어업권이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관리되었으며 한말과 식민지기를 거쳐 구례의 어업권이 현대 수사법법의 형태로의 이행 과정은 어떠하였는가? 둘째, 근대적 어업권 제도가 현실에 적용되면서 이에 상응하여 조선의 전통적 어업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가? 셋째, 어업권의 종류, 취득, 처분 등 어업권 통계로부터 당시 식민지계의 어업 현황은 어떠한 모습으로 파악되는가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한국 수산업에 대한 주제를 강의에 포함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마지막 6번째 강의에서는 GDP, 생산량, 수출입 등 경제 통계로부터 한국 경제에서 수산업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주차별 강의 주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주차는 조선 후기 수산업과 조세제도에 대한 고찰, 2주차는 조선 후기 사료를 통한 수산업의 실태 파악, 3주차는 한말의 어장 이용 실태, 4주차는 근대적 어업법의 형성과 적용에 따른 한국 전통적 어업 질서의 변화, 5주차는 근대적 어업법의 도입과 어업권의 소유권 변동 양상, 6주차는 보론으로서 수산업의 발전과 한국 경제입니다. 참고로 이번 한국수산업발전사 강의는 저의 박사학위 논문인 한국의 근대적 어업권 형성과 법제화의 주요 성과를 강의 형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6차례의 강의가 여러분들의 한국 수산업의 발전 과정에 대한 학문적 시야를 확장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는 조선 후기 수산업과 조세제도입니다. 본 강의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관찬사료인 조선왕조실록, 비변사 등록, 일성록, 승정원 일기, 법전으로서는 조선 경국전, 경국대전, 속대전, 균역청 사목,
경세유표를 활용하여 조선시대 수상 관련 조세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강의 주제인 조선시대 어업 관련 조세 제도 중 경국대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